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3.1운동과 임시정부의 활동, 그 다음에 신익희 선생님 생각, 그 다음에 경기도의 위안부 할머니들 계시는 나눔의 집 갔다가 왔는데요. 이번 주에는 여운형 선생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여운형 선생님의 독립운동 이야기, 여운형 선생님이 스포츠를 보급한 이야기 배우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 책상에 놓을 수 있는 평화소녀상 나노블럭 만들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랜선 답사는 여운형 생각, 그 다음에 양평의병 기념관, 또 서울 안에 있는 여운형 선생님 활동했던 이런 공간들, 그 다음에 여운형 선생님 묘소까지 가는 활동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독립운동가 여운형 선생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 여운형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훈장, 독립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받은 대단한 독립운동가입니다. 1886년에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났고요. 독립운동가, 언론인, 체육인 활동을 했었던, 다양한 활동을 했었던 독립운동가입니다. 호는 몽양이라고 해요. 몽양. 호는 뭐냐면 옛날에는 선생님 이름이 신인재잖아. 야, 인재야 친구들끼리 이렇게 부르는 거 엄청 예의가 없었어. 왜냐면 이 이름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아버지나 하는 사람들이, 이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러는 이름인 거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 호라고 하는 걸 붙여가지고 이복의 몽양, 이복의 율곡, 이복의 퇴계, 이렇게 남들이 나를 부를 수 있는 이름을 붙이기는 했었는데, 그게 바로 호입니다. 호. 여운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몽양이라고 하는 호를 지었는데, 이건 태몽 때문이었어요. 할아버지였던 여규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 할아버지의 태몽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태양을 꽉 품고 있는 꿈을 꾸게 됐어요. 그래서 꿈 몽자에 태양 양자 해가지고 꿈속에 나타난 태양이라는 의미에서 몽양이라고 하는 호를 짓게 됐습니다. 이 꿈을 꿨던 여규신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는 좀 열려있고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집안이 양반 집안이었었는데 동학에 참가했었습니다. 동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나라 전통 종교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인내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해, 이런 사상을 가지고 농민운동을 했었던 종교단체거든요. 근데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평등하다? 그런 활동을, 내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내 재산을, 내 지위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런 활동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활동을 하다가 집안이 조금 힘들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여운형 선생님의 아버지 여규신의 아들은 철저한 계급주의자가 돼버립니다. 얼마나 심한 계급주의자였냐면, 아들이었던 여운형 선생이 옆집에 있는 과수원에서 열매를 몰래 훔쳐먹다가 이 얼굴 쪽이 나무까지 쓱 긁힙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와가지고, 야 운영아 너 왜 다쳤니? 그러니까 여차저차해서 다쳤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됩니까? 아들 손을 잡고, 내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과수원에서 몰래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여운형 선생님 아버님은 손에다가 도끼를 들고 가서 그 나무를 베고 말도 안 되는 계급주의자. 그래서 여운형 선생님은 그 사건 이후로 느낀 게, 내 잘못인데 우리 아빠가 이렇게 하는 건 너무 황당하고 잘못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반면교사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서전에서 그 얘기를 할 때 좀 부끄러웠고, 나도 부끄러웠고 아버님의 행동도 좀 부끄러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살 때는 양평을 떠나서 서울에 있는 배제학당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배제학당은 새로운 학문을 가르쳐주는 신식학교예요. 신식학교에서 새로운 학문을 접하면서 자신의 평등 사상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를 옮겨서 흥화학교, 의무학당 이런 곳에서는 기술을 배우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의무학당을 다닐 때 마지막에 이 의무학당이 일본인한테 이제 학교가 넘어가려고 하니까는 친구들하고 함께 나와가지고, 야, 일본한테는 학교를 팔지 말라 이렇게 시위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시위가 제대로 되진 않았고, 시위가 성공하진 못했고, 결국에는 의무학당은 일본인한테 넘어가게 됐는데, 이 의무학당에서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야, 너네들 통신기술을 일본을 위해서 써라 라고 하는 취업통지서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학교 졸업하자마자 졸업장을 주고 나서 야, 너 우리 회사에 들어와 이렇게 했는데 웃기고 있네. 일본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단박에 거절해 버렸어요. 1906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자마자 여운형 선생님이 한 일이 뭐냐면 바로 노비 문서를 불태우는 일이었습니다. 여운형 선생님의 아버님이 사업이 농사도 잘 되고 그래가지고 여러 노비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노비들을 제일 먼저 해방시킨 게 바로 여운형 선생님입니다. 에이 선생님 그거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노비 같은 경우에는 일생을 부려먹으면 한 15억 정도 되는 가치를 지녔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평생 일하면 15억을 벌 수 있을까 없을까?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지금 친구들은 에이 1억 2억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노비 문서를 불태웠다는 거는 이제 입으로 야 나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길 바래 라고 하는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내 재산을 포기하고 내 이득을 포기하고 이걸 실천한다는 건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여운형 선생님은 그걸 다 해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강릉에다가는 초당의숙이라고 하는 학교를 세우고요. 또 자신이 살았던 양평에다가는 광동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세우면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활동을 매진을 합니다. 근데 이런 활동으로는 도저히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신한청년단이라고 하는 독립단체를 만듭니다. 이곳에서 김규식 선생님과 장덕수 선생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들과 교류하면서 상하이 임시정부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만들고 나서 상하이에서 활동을 하다가 여운형 선생님한테 편지가 한 통 옵니다. 바로 누가 보낸 거냐? 조선 총독부가 보낸 겁니다. 어떤 편지였냐면 야 도쿄의 제국 호텔에 와서 너가 얘기 좀 해봐라. 3.1운동이 타당한 거냐? 이렇게 얘기를 좀 우리랑 토론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운형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 내가 가서 이놈들하고 토론 한판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같은 독립운동을 하던 안창호 선생님은 끝까지 말렸어요. 야 너 이렇게 가다 일본한테 초대받아서 가면은 일본한테 회유당해서 이렇게 친일파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이제 우려를 표했지만 여운형 선생님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자신의 친한 친구 장덕수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 신안에 끌려가 있었는 상황이었는데 야 내가 일본에 가서 너네들하고 토론을 할 건데 대신 나 일본어를 잘 못해. 그러니까 내 친구 장덕수를 좀 풀어줘라 라고 해서 장덕수와 함께 일본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어떤 연설을 했느냐, 일본 도쿄 제국 호텔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연설을 합니다. 작년 1918년 11월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상해 각 사원에는 평화의 종소리가 울렸다. 우리는 신의 사명이 머리 위에 내린 듯하였다. 그리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먼저 동지 김규식을 파리에 보내고 3월 1일에는 내지에 독립운동이 돌발하여 독립만세를 절규하였다. 곧 대한민족이 전부 각성하였다. 줄인 자는 먹을 것을 찾고 목마른 자는 마실 것을 찾는 것은 자기 생존을 위한 인간 자연의 원리이다. 이것을 막을 자가 있겠는가? 일본인에게 생존권이 있다면 우리 한민족에게도 생존권이 없을 것인가? 일본인에게 생존권이 있다는 것은 한인이 긍정하는 바이요. 한인이 민족적 자각으로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는 것은 신이 허락하는 바이다. 이런 연설을 하면서 여운형 선생은 일본의 콧대를 콱 눌러줬어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여운형 선생을 친일파로 만들려고 했던 건 완전 사람을 잘못 본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여운형 선생은 계속해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29년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돼서 서대문 형무소로 끌려오게 됩니다. 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끌려오고 난 다음에 재판을 받으려고 했을 때 한반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독립운동가 여운형을 보기 위해서 재판장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 여운형 선생의 재판이 뒤로 연기될 정도였습니다. 여운형 선생은 그 이후로 한반도 안에서 독립운동과 여러 가지 활동을 지속해 나갑니다. 근데 한반도 안에서 독립운동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계속해서 감시 활동을 하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는데 제대로 된 독립운동은커녕 생활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운형 선생은 1933년 조선중앙일보라고 하는 신문사의 사장이 되면서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의 활동이라던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들을 신문지상으로 알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 조선중앙일보가 가장 유명해졌던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송기정 선수의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 사진에 가슴팍에 있었던 일장기를 삭제해버린 사건이 벌어집니다. 조선총독부는 이 사진을 보고 난리가 났고 결국 조선중앙일보는 폐간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신문 활동을 하면서 가장 두려운 게 신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송기정 선생의 가슴팍에 일장기를 지웠을 때 이 폐간은 당연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운형 선생은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실행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눈을 피해서 비밀 독립운동, 조선건국동맹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계속합니다. 근데 이 단체는 어떤 활동을 했었냐면 1937년 일본이 중국하고 전쟁을 하고 1941년 세계 2차 대전에 참가하면서 일본을 위해서 싸울 군인들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 안에 있었던 청년들을 군인으로 끌고 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렇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나는 일본 군인이 싫어, 나는 아예 도망갈 거야, 사라져버릴 거야 라고 해서 가출하고 아예 행방불명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징병 거부자들을 몰래 만나서 산속에서 군사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전쟁을 했을 때 내부에서 함께 응전한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비밀 독립운동 단체 조선건국동맹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건국동맹이 활약하기 전에 미국에게 핵폭탄 2방을 맞고 무조건적으로 일본이 항복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게 됐는데 광복하자마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가장 먼저 불렀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여운형 선생이었습니다. 왜 불렀느냐? 자신들이 안전하게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을 좀 통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운형 선생은 너네들은 바로 무장 해제를 해라. 그래야지만 너네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반도 안에 치안 공백을 메우기 시작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도망가는 일본 애들 뒷머리를 잡고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일본 군인과 일본 경찰들과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희생자가 나오겠죠. 광복이 됐는데 그런 희생자가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런 폭력 사태가 더 커지게 되면 결국 피해를 입는 건 한반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광복을 맞이해서 건국준비위원회의 지도하에 치안 공백을 잘 메우고 단 한 건의 약탈도 방화 사건도 이뤄지지 않고 평화로운 체제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때 여운형 선생님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광복하고 나서 평범한 사람들이 인기 투표를 했을 때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 하면 여운형 선생이 1등이었어요. 근데 이 여운형 선생은 약간 같은 정치인들한테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운형 선생 같은 경우에는 목적의식이 뚜렷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한반도의 독립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내가 옛날에 고려공산당 가입했던 것도 한반도의 독립을 위한 거야. 그 다음에 우익 활동을 했던 사람들한테도 야,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라고 해서 여운형 선생님은 좌익 세력에게도 우익 세력에게도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운형 선생을 공격하려고 하려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단순히 말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운형 선생을 납치하거나 여운형 선생 집에 폭탄을 설치하거나 여운형 선생님을 실제로 총으로 쏘려고 했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무려 11번이나 되는 테러를 당했었는데 결국 맨 마지막 해화동 로타리에서 집에 들렸다가 효창운동장에 축구 경기를 관람하러 차에 타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한지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동차에 매달려서 여운형 선생의 가슴팍에 총을 쏘게 됩니다.
여운형 선생은 그 테러로 인해서 결국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여운형 선생의 죽음을 슬퍼했고요. 여운형 선생의 무덤은 우이동에 위치해서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운형 선생의 일생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운형 선생 독립운동 이야기, 돌아가신 이야기 이렇게 얘기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운형 선생이 어떤 스포츠를 어떻게 전달해 줬는지, 또 송기정 선생과 남태령 선생의 일화 이야기 하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